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소심하지만 소신 있는 부동산 발언을 전하는 소소한 부동산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분양가 중개 영상 주로 찍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때 출장편으로 아무래도 영상이 땜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룰이 있죠. 유튜브 영상 매일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땜빵편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다룬 영상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정보를 띄워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지방 쪽으로 출장하게 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올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또 땜빵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공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께 미리 찍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소소한 부동산, 소심하지만 소신 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전하는 시간을 한 5개월 만인 것 같은데 갖게 됐습니다. 이 촬영 날짜는 24년 12월 12일 12.12 오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네요. 어떤 걸 다룰까 하다가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출장편에서는 지난번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제목 보셨겠지만 이렇습니다. 계엄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일날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 계엄 탄핵 국면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의 명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카페는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정치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써놨잖아요.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국면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작게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2번의 계엄, 3번의 탄핵, 그리고 부동산. 불행하게도 제가 제 인생에서 2번째 계엄입니다. 물론 첫 번째 계엄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계엄을 겪으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여튼 2번째 계엄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탄핵, 세 번째 탄핵입니다. 2006년, 2016년 뭐 10년 주기로 탄핵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5년이 눈앞에 있는데 다시 한번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 카페가 항상 그렇지만 부동산 카페로서 이런 정치적 문제보다는 그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변화하게 되고 특히나 부동산 상황이 변동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시장 얘기지만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자주 벌어져서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 경험에 따른, 제가 사실 이건 뭐 다 경험했으니까 세 번의 탄핵도 저희 카페가 만들어진 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 번째 탄핵이거든요. 상황이. 그때 경험을 떠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 중개에서 제가 하는 버릇이죠. 일단 한 줄 평을 미리 적어두자면 이렇습니다. 쉐리 댄스, 영화 제목이죠. 저와 함께 춤을 추실까요? 정도의 의미인데, 예전 소소한 부동산에서도 다른 주제에서도 이걸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걸 한번 정했습니다. 춤 추실까요? 라기보다 어떻게 춤추게 될까가 궁금한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다, 한 줄 평은 이렇게 정해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선행학습보다 현행학습이 중요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냐, 선행학습은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먼저 한다든가, 그러면 심지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초등학생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똑똑한 학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행보단 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미래에 벌어질 일을 갖다가 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 현행학습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무조건 현재의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뭐 지금의 탄핵 국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와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전망들을 갖다가 확보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먼저 언급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연관되는 건데, 주장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게, 특히나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장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경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주장보다는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심에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여기에 똑같이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돼야 된다, 인하돼야 된다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슨 금융통화위원도 아니고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건 올라야 한다, 금리가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런 현실이 닥쳤을 때, 그리고 조만간 어떤 현실이 다가온다고 인지가 될 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장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게 투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시기 부동산 투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적인 어떤 국면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요. 일단 지금 계엄과 탄핵 국면이 나온 다음에 뉴스 보도라든가, 물론 뉴스 보도는 주로 지금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경제 분야에 대한 얘기들, 특히나 방송보다 일간지들 쪽에서는 이 계엄이나 탄핵 국면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다뤘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좀 독특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시장의 현시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의 부재, 부동산 정책 말하는 겁니다. 우려가 된다. 세 번째, 해소에 대해서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상승 쪽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락 쪽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거는 일단 이런 현재 이루어질 어떤 상황의 결과로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현재 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의 이런 예측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면서 제 견해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 위주 거래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경험들이 그래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런 국면, 탄핵 국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도 그렇고 2016년도요, 그쯤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거래량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두 번의 경험이 기간은 좀 달랐어요. 한 번은 좀 짧았고 한 번은 좀 길었는데, 여하튼 그 기간 동안에 거래량은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도 되고 직접 확인들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좀 공개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 탄핵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거래량은 상당히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실거래 위주로,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꼭 기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거래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건 당연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 두 번의 경험이 똑같았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간단하죠. 투자의 적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어느 분야 투자를 하든, 그게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투자에 있어서,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뚜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에 맞게 결국은 결론은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불확실한 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갖다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측면에서도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다만 실거래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실거래로 꼭 이사 가야 되는 거래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 거래들만 이루어질 거잖아요. 따라서 당분간은 상하방, 즉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이런 상하방 경향성 없이 거래가, 이 얘기는 그냥 옆으로 길 거란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애초에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거는 거래를 하려던 사람들이 일단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자적 관점이든 실수요 관점이든. 사실 실수요 관점에서도 지금은 신경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내일 당장 어디 구해야 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잠깐 갈아타기는 뭐든 밀어놔야죠. 밀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추후에 이 상황이 종료됐을 때 거래량이 한 번에 몰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급격하게 어떤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하튼 거래량은 지금 타이에서 외적인 조건에서 억눌리게 되는 거고, 결국 이 국면이 전환이 될 때, 즉 종료가 되고 뭔가 좀 안정화될 때 그 외적 압력에서 눌렸던 거래량은 일시에 몰릴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할 때 정책 부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정책, 물론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율이 급등했고 주식은 또 폭락을 했었고 며칠 동안,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정책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없죠. 특히나 여기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이죠. 저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쪽 정책은 당분간 부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어느 쪽이든 향후 1년 정도, 즉 내년 말 정도,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책이 부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 법안이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종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기존 법안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되거나 하려던 계획들은 전부 다 미뤄져. 이
이미 며칠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법 개정 사항들, 논의됐던 개정 사항들이 일단 다 밀렸습니다. 폐기되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불가피하고요. 더군다나 신규 법안을 신속하게 기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부동산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쪽에 대한 신규 법안, 특히나 어떤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지고 신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은 거의 내년 하반기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경제 분야 중에서 후순위입니다. 뭐가? 부동산 분야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거죠. 단기적으로 충격받은 경제 분야에 대한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 시장은 다른 경제 투자 시장과 달라요. 이번에 보셨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뭔가 충격이 다가왔을 때 환율이라든가 주식은요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보셨잖아요. 1,300원대 후반에서 그래도 유지되던 환율이 단 하루 만에 40원 이상 급등이고, 지금 현재도 1,43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을 텐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죠. 거의 지금 일주일째 내려갔다가 조금 회복됐다가 내려갔다가 회복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원래가 단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원래가 이 경제 파트에서 이 주식이나 환율 쪽은, 특히나 이 환율 주가 주식 쪽은 단기적인 어떤 투자 성격이 강하죠.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단기 투자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게 청약을 통해 투자하든 구축을 통해 투자하든 세금 면제 이런 거 생각하면은 기본이 2년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5년 10년을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즉 장기 투자 분야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어떤 충격, 이 시국이 먼저 영향 미친 거는 얘네들이죠. 환율이나 주가, 또 그로 비롯된 기업들의 어떤 경제 활동 문제가 생겼죠. 지금 대외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면은 이 단기 충격 분야를 갖다가 회복하는 게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지금 시국이, 이 탄핵 국면, 이 시국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충격을 갖다 받아서 헬렐레 하고 있는 얘네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이 만약 지금 최근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면은 최우선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부동산이 최우선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제 분야가 훨씬 더 문제가 컸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지금 시국에 대한 전망 중에, 부동산에 대한 전망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해소 후에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일단 해소는 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뭐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이 어느 길을 따르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느 길을 따르든 해소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후일 텐데, 그 후를 지금 뭐 상승을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추후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겪었던 지금까지 탄핵이나 이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 그 상황들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전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부동산 정책 부재가 지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세부적인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미 로드맵이 구성됐었던, 예를 들면 DSR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조 자체가, 중심 자체가. 따라서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정부 상태라는 게 막 혼란스럽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경제 분야 중에서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주가나 환율 이런 거에 비해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 시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이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급격한 변동이 부재하고 있는 뭐가? 부동산 시장이. 따라서 후순위로 밀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급격한 변동 부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기 바로 전까지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변동을 이루던, 예를 들면 뭐 19년, 20년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즉 여러 가지 규제책도 나왔었고, 특히나 대출 규제 있었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애들도 그렇고, 특히나 전고점 돌파한 애들이 더 이상 상승은 안 하고 있던 시기였고, 이 국면 이전에도 대출 규제나 다른 규제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더군다나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급격한 상승이나 하방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용할 겁니다. 당분간.
따라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국면에 있어서도 겉으로 조용해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또 다른 분야의 문제들은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고 뭐고 여러 가지, 국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경제 분야 중에서도 부동산 분야는 급격한 변동이 부동산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시세나 이런 거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후순위를 일단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면적인 급등 부재 상태는 무정부 상황, 말씀드리지만 막 혼란성 상황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무정부 상황, 그리고 이걸 대체하자면 이겁니다. 정부 개입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정부 상황이란 건 막 혼란스럽게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도 개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상승기든 하락기든 개입을 해서 너무 상승이 크다 싶으면 누르려고 했고 너무 아래로 내려간다 싶으면 조금 회복시키려고 했던 게 어느 정부에서는 했던 건데 지금은 정부가 여기에 신경 쓸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분야들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고 당분간 부동산은 표면적으로는 급등 같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정부 상황, 다른 말로 정부 개입이 축소되는 상황이 25년 하반기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게 됩니다. 정부 개입이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냥 가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급 정책 유예가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겁니다. 뭐냐면 신규 택지, 대표 중에 3기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공급 관련된 정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상황에서 로드맵대로 이 개헌과 탄핵 상황 벌어지기 바로 전에 발표됐던 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도시들 지정됐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란 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정말 그나마 잘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거고 선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밀릴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더 밀릴 가능성은 당연히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내년부터 민간 분양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다른 측면에서 민간 분야에서 공공 분양은 모르겠어요. 근데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 공급 축소될 겁니다. 뭐냐면 3기 신도시를 전부 공공 임대나 이런 걸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올 초부터 PF 사태부터 두들박기 시작했고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PF로 거의 지금 문 닫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다행히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전반적인 경제시장이라든가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 중계 계속 보내드리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벌써 80여 개 단지를 갖다 보여드렸지만 물량이 많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계속.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탄핵이라든가 계엄으로 인한 이 탄핵 국면이 지속되면 될수록 공급은 축소됩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건설사가 이 상황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해도 다 뭐 보고 있습니까? 뉴스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시는 모두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기까지는 분양하기가 겁나요.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내내 안 좋았는데 따라서 이런 측면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도 안 좋았거든요. 이 계엄 탄핵 국면 전에도 안 좋아.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공급 정책도 유예될 거고 그나마 있던 정책에 의해서 공급하려고 했던 물량도 없어진다기보다 그만큼 유예가 될 거. 뒤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정책 규제가 있었죠.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몇 번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올해 워낙에 대출이 많았으니까 왜 대출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고 일단 총량 규제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주 간단히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 총량 규제는 어차피 내년 1월이 되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B컷을 2번 한 데다가 미국도 올해 금리 인하 할 거고 전반적인 기조예요. 아주 특이한 국가들, 경제상이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밖에 없죠. 글로벌 경제가 자체가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정책 규제를 했는데 내년 초에는 총량 규제가 풀려서 은행들도 어느 정도 대출 풀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한국은행의 2번의 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가려고 하는 추세였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시장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지만 내년 되면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다만 천천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준금리 저점까지 가는 데는 1년 걸릴 거라고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내년 하반기까지 쭉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지금 상황보다는 대출 정책 규제는 오히려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 부재 상황.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물론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되겠지만 그리고 다른 데 신경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대출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상황에 맞는 정책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왜냐면 이 대출에 대한 정책을 실시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거든요. 전년 대출이 내년 대출 말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일단 이거는 지금의 거의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해소 상승 하락 전망을 하기 위해선 이 정책 부재와 더불어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계엄 탄핵 직전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 급등이 부재할 거라고요. 단순히 실거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거래량 때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분간 표면적으로 부동산이 급등하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06년과 16년 즉 탄핵이 있었던 시기죠. 10년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평행이론은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06년도하고 16년도하고 지금 상황이 뭐 비슷하다는 평행이론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도.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지점들도 있고요. 물론 비슷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 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는 숫자는 무시하시라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연도만 보시면 됩니다. 2024까지 돼 있는데 이게 연도예요. 그리고 이거 한 칸이 1년 아닙니다. 시기를 갖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게 98년이라고 그랬죠. 처음 집 산 게 그때인데 97년도에 IMF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년 정도 IMF를 맞고 대략 30-40%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하락은 1년 만에 회복을 해요. 물론 전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이번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강남은 이런 IMF를 쳐맞았든 아니면 리먼을 쳐맞았든 1년 만에 항상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21년 말에 전국적으로 30-40% 떨어졌을 때 강남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락 거래조차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회복될 때까지 아예 거래가 없다가 1년 지나서 정고점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고요. 한두 개. 여하튼 98년에 이렇게 하락했던 IMF로 인해서 하락했던 게 99년에 이미 강남은 회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한 3-4년간을 이렇게 평행하게 써놨어요. 뭐냐면 전고점까지는 서울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수도권도 조금씩 회복을 해요. 순차적으로 회복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전고점에서 더 뚫고 막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언제까지? 02-03년도 정도. 그러다가 02-03 지나면서 요거 잠깐 같이 보실게요.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추.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죠. 요거 02년도부터 뭐가 벌어지면 금리가 그 전에 IMF로 올랐던 게 저점을 찍은 게 02년도입니다. 그리고 쭉 안정화가 돼요. 언제까지? 2004-05년까지. 그 시기가 요 시기거든요. 02년도부터 저점을 찍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뭘 얻어맞았습니까? 06년도. 이때가 이제 탄핵 국면이 하나 있었죠. 노무현 정권 때. 따라서 이때 그 국면이 있었지만 거기서 잠시 멈춤했습니다.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문기사 같은 거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하튼 그 상관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금리가 저점이 유지되고 2006년 7년 리먼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을 같이 하는 시기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07년 말에 리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2008년도에 때리맞았죠. 이때도 30-40% 빠졌어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그리고 이때 버블 세븐 얘기 나왔던 때인데 딱 때려 맞아버렸죠. 그래갖고 떨어졌다가 서울 어땠냐? 현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09년도 00년도 지나면서 서울은 당연히 회복합니다. 그때 분양했던 대표적인 게 레미안 퍼스티지였어요. 처음에 일부 미분양이 났는데 곧장 다시 상승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기 09년부터 14년도까지를 제가 이렇게 평탄하게 해놨어요. 여기 99년 02년처럼. 뭐냐면 리먼 사태 맞고 나서 1년 만에 강남은 회복을 했어요. 역시나. 그 다음에 역시나 요 시기처럼 99년부터 2002년 시기처럼 이때도 강남 따라서 나머지들도 조금씩 전고점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전고점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마찬가지로 몇 년? 14년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 금리는 어땠느냐? 여기거든요. 08년부터 올라갔던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때도 이제 회복시켜야 되니까 경제에 난리 났었고 한국이 빨간색이고 이 파랑이 미국입니다. 한국도 이때 2008년도에 금리 내렸다가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게 2014년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2014년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똑같죠? 여기서 금리 내렸을 때 2000년도 저점을 향해서 내리기 시작했을 때 부동산 올라갔잖아요. 14년도부터 이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간에 뭐가 터져요?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의 탄핵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벌어지고 잘 아시지만 이번에 경험했던 부동산 상승기가 21년도까지예요. 물론 19년도에 코비드 터지고 이번에도 08년처럼 10년 만에 터지나? 98-08 때처럼 19년도 딱 한 10년 주기로 코비드 때 떨어지려 했는데 이번엔 대응이 좀 달랐죠. 한국도 달랐고 미국이 특히나 달랐고 유동성 막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극복하나 싶었더니 21년도 말 가서 그 후폭풍을 맞아서 왜냐면 금리가 재밌죠. 19년도에 올라갔던 걸 팍 내려줬어요. 위기라고. 그래서 내려줬는데 인플레이션 또 너무 풀어버려서 그 다음부터 20년부터 확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번에는 부동산 하락기가 21년 말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도권 30-40% 또 쳐맞았습니다.
이때 쳐맞고 이때 쳐맞고 세 번째로 쳐맞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땠냐? 23년도 넘어오면서 1년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서울, 반포 중심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6년도하고 16년도 탄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탄핵 시기 자체에는 잠깐의 멈춤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어느 시기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부동산 시장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추세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이 24년이잖아요. 이게 이 표상 어디에 들어갔냐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08년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점이 유지되던 시기. 지금은 요거 1년입니다. 여기는 5년이에요. 이게 5년. 표상 그런 건데 이때로 치면 여기에요. 여기 이제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요새 시작이 되고 있고 뭐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 전고점 돌파했고 나머지 지역들 2급지 3급지들도 전고점을 이제 향해서 출발했거나 이제 아직 뭐 할까 말까 하는 시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요 시기가 도래 안 했는데 탄핵 국면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2002년, 2014년 여기요. 2002년, 2014년 하락했던 시기인데 지금 2024년 뭐 올해 벌써 한국은행이 2번 금리 인하했죠. 미국도 이번 달 인하 지속할 것 같고 다른 국가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전반적 기조가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단 이건 있어요. 2016년하고 2006년 탄핵 당시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16년 당시에는 미국 같은 거 올라가고 한국 같은 거 2006년 때 한참 탄핵 국면 때 올라가고 있던 시기예요. 다만 그거는 이제 다르죠. 지금은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시기에 벌어졌다는 거는 이때 차이.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부동산 추이는 유사합니다. 6년도나 16년도나 부동산 시세는 저점이 뭐 벌어진 일은 아니었고 올라가던 시기에 두 번은 벌어졌고 지금은 숨고르는 시기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이는 하방 쪽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고요. 금리는 반대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6년도나 16년도는 금리 자체가 올라가던 시기예요. 반면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 시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좀 복잡하게 왜 말씀드렸냐? 요걸 보셔야 됩니다. 21년 정고점 이전에 20억 이상 나갔던 아파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권입니다. 반포 아파트라든가 대치라든가 이런 쪽. 뭐냐면 21년 정고점에 처맞기 바로 직전에 20억 이상 갔던, 물론 강남은 30억 이상 갔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미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1년 정고점 이전에 10억 후반대 말고 10억 한 5, 6억, 7억, 8억 하던 애들은 어떻게 됐냐? 21년도에 쳐맞았어요. 그래서 30, 40% 맞아갖고 10억대 초중반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어떠냐? 10억 중반대 다시 뚫고 올라가서 과거 정고점 거의 돌파하거나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고점이 10억 초중반선이었던, 즉 21년도에 10억 초중반까지 갔다가 쳐맞아서 30, 40% 쳐맞았으니까 어떻게 떨어졌어요? 7, 8, 9억까지 떨어졌던 아파트들 지금 어떠냐? 10억 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사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입지들이 그래요. 그럼 정고점 50억 선이었던 아파트 떨어져갖고 4억대에서 7억까지 가는 아파트, 얘네들은요 지금 막 출발하거나 저점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하 정고점에도 5억 이하였던 아파트들은 지금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본인이 사시는 단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호재 같은 거 터진 단지는 제외하고 간단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양가 중개면서 많이 보죠 저희가. 일단 강남은 뭐 반포죠. 반포 이번에도 뭐 원펜타스나 뭐 리버파크 이런 거 말고요. 대표적인 레비안 퍼스티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2009년도에 들어간 오래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보시면요. 이게 113. 얘부터가 이제 84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실거래가. 과거 21년도 말에 전고점이 어디였냐 37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1년 정도 거래가 없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2008년도에 처맞았을 때나 98년도 처맞았을 때는 강남도 거래가 있어서 저점 거래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 이미 학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저점 때는 요 기간 동안에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압구정 현대는 아예 거래가 3년 동안 멈춰있다가 신고가로 나오죠. 그래서 이러다가 전고점이 확실히 23년도부터 돌파되기 시작해갖고 오르기 시작해서 돌파했어요. 지금은 이미 전고점 40억이 안 됐거든요. 이미 전고점 찍고 44억까지 가버렸습니다. 실거래가가 확인되는 모든 평형에서 정고점 돌파가 확인돼요. 뭐 얘뿐만 아니라 뭐 옆에 뭐 반포 힐스테이트 볼까요? 반포 힐스 12년도 들어간 건데 얘는 뭐 단지구가 작아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정고점 34억이었던 거 지금 올해 들어서 뚜루루 뚫어갖고 또 거래 없다가 찍이라고 그랬죠. 반포 쪽에 35억까지 갑니다. 아리팍이요? 44억 정고점 뚫어서 지금 45억. 그리고 보시면 올라가는 거. 근데 반포 보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10억대 후반, 정고점 때 10억대 후반 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돌파하는데 어딥니까? 두 번째로 표에 정리했던지요? 대표적인 마포죠. 대표적으로 우리 잘하시는 게 마레포잖아요. 마레포. 2014년 들어간 아파트인데 이 같은 경우에 84형 보시면 지금 이래요. 정고점 21년, 22년 넘어갈 때 21년 말에 19억, 20억 못 넘었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20억을 넘어갔죠. 다른 형도 보시면 이미 뚫었다는 거 보이시죠? 뚫어서 20억 넘어갔습니다. 다른 형들도 20억 넘어갔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가 중개에서 다뤘는데 뭐 서울만 그러냐? 수원 있잖아요. 수원하면 이렇게 잘하시는 게 광교죠. 이거 12년도 들어간 자연앤 힐스테이트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단지도 많아요. 얘도 좋은 단지지만 얘 같은 경우에 정고점 21년 말 이때
때 16억까지 갔었거든요. 얘는 회복했죠. 16억, 그쵸? 보시면 다른 형은 15억이었는데 뚫어서 16억, 그죠? 얘도 전고점 뚫었고 얘도 전고점 뚫었습니다. 이쪽 아파트 다 그래요. 광교 쪽이. 하나 보여드린 거고, 이게 두 번째 급 애들이었고, 세 번째 급은 제가 미사하고 송도 쪽 말씀을 드렸어요. 미사는 하남시 요즘 뭐 아파트값 많이 올랐죠. 근데 얘도 20년도 말이 맞았어요. 이 미사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로 뭐 요즘 들어선 파라곤도 있지만 이건 요즘 들어섰고, 여기 푸르지오, 미사하면 푸르지오를 보통 대장으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대장이 여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러면 또 저희 회원님들도 단지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즉 전고점이 여기 보이시죠? 20년도 말에 전고점이 13억대, 즉 10억대 초반이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도 떨어졌었어요. 8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얘 다시 12억 8천. 거의 비슷하게 회복된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전고점이 13.5였는데 14억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됐고, 저희 인천 회원분들 많으시잖아요. 인천 요즘 뭐 분양 또 안 돼서 또 한동안 난리 났었던 송도 국제도시, 여기도 아파트 많아요. 뭐 어디 대장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나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연차 좀 된 놈들을 봐야죠. 최근에 들어간 건 뭐 17년도 들어간 놈이 있는데 얘는 전고점이 11억이었어요. 근데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8억까지 떨어졌다가 얘 지금 11억 9천, 14억인데 11억 9천 선까지 회복되고 있죠. 다만 인천은 그게 있죠. 제가 인천 분양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분양이 많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인천은 분양 물량이 많다는 게 좀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 즉 미사 쪽은, 관암 쪽은 3기 신도시 예정돼 있지만 신축 분양이 많이 없었거든요. 미사 신도시 들어간 이후로 시청역 쪽으로 거기 역 개설되면서 몇 단지 들어간 거 제약은 없어요. 근데 인천은 범단에 뭐 계양에 뭐 하여튼 뭐 아직 송도 분양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뭐 10억대 이하선에서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서울의 뭐 노도강이죠. 노원이 가장 대표적이죠. 노원에서 이제 뭐 중개은행 사업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쪽 보시면은 중개 청구라든가 이런데 96년으로서 좀 있으면 재건축해야죠. 아직 시간은 좀 남았는데 백사양 같은 거 보시면 보이시나요? 전고점이 13, 14억 했던 게 얘도 노도강이지만 13억까지 얘는 들어갔고요. 상대적으로 전고점이 낮았던 좀 전에 13, 14억 노원 쪽에 오고 10억, 11억 정도에 했던 아파트입니다. 하계현대인데 얘도 지금 떨어졌다가 얘도 7억까지 떨어졌어요. 한 30%, 40% 처음 만든다니까요. 일단 떨어지면. 얘도 지금 10억 선 가깝게 9억 6,80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10억 8천에서 거의 1억 정도만 남겨놓고 있네요. 다른 형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10억 선까지 올라갔던 애가 6억 선까지 떨어졌다가 40% 맞았네요. 다시 9억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이 상계에 있는 주공들이죠. 마들역 쪽에 주공 많은데 얘네 보시면은 마들역 쪽에 10단지 한번 볼까요? 마들역 쪽에 11단지 정도 한번 볼까요? 105형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 9억까지 갔던 게 역시나 지금 8억 8천 정도까지 됐고, 좀 싼 놈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형은 애초에도 아무리 노도공이라도 아주 싼 놈은 없었습니다. 얘네 좀 작은 애들 있잖아요. 작은 애들 59형 정도가 되는데 58이나 59나 그렇죠. 얘네들 아직 안 된 거 보이시죠? 8억까지 나갔었는데 저 맞아서 5억대까지 떨어졌다가 5, 6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아직 6억대 선. 이거 안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작은 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간단히 보셨죠? 전고점 이전에 20억 이상 갔던 놈들은 이미 전고점 돌파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한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상승률 10%에서 20%까지 전고점보다 높아진 놈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10억 후반대였던 놈들은 마포 광교 같은 애들 20억에 간 것도 있고, 마포 같은 경우에 광교는 다 회복해서 16, 17억대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즉 전고점은 조금씩 넘어섰어요. 얘네들은 10억 초중반이었던 애들 전고점이, 얘네들은 10억 선을 돌파해서 가까이 갔거나 일부 돌파한 놈들도 있어요. 다만 이건 지역 입지 조건들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지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파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원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노원 말고 이 가격대 많습니다. 전고점 이전에 5억에서 10억 사이 있었던 애들은 맞아버렸으니까 뭐 4억에서 한 8억, 7, 8억 가는 아파트들이에요. 저점 맞아갖고. 근데 걔네들은 출발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아까 노원구에서 싼 애들, 아니면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하는 지금 그냥 저점 유지하고 있죠. 다만 뭐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들은 좀 제외하고요. 따라서 이게 전반적인 시장인데 이게 뭐와 관련이냐면,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요,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급격한 변동이 부재한 걸로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정보점 뚫고 강남권 얘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나왔어요. 더군다나 원베일리 얼마 전에 60억 찍었을 때. 근데 그 이후로 60억 못 찍고 있거든요. 그래도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얘처럼 정보점까지 어느 정도 가줘야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돼요. 뭐냐면 요 시기 있잖아요. 요 시기 이미 강남은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후 상승기 올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금리도 저점이 돼야 되고. 이 시기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즉 옆으로 횡보하는 시기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강남은 곧장 다시 정고점 돌파하는데 나머지 2, 3, 4, 5급지들이 안 가요. 쉽게 빨리.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 다른 2, 3, 4, 5급지들이 뭐 할 때까지 자신들의 그 급지에 맞는 정고점들, 찍었던 정고점에 회복할 때까지 1급지면 쭉 치고 못 나가요. 왜라 그랬죠? 그거는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 1급지면 쭉쭉 치고 나면 좋겠지만 1급지에 사시는 분들은 수익,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절대 가격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급지 이미 5, 60을 치고 있는 반포 국평을 투자하느니 그 돈으로 아직 오르지 않은 애들, 얘네들도 올랐으니까 오히려 얘네 이하 애들, 이런 것들에 똑같은 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따라서 지금 상황이 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기존 거 경신했지만 얘네도 마포 20억대 뚫고 나서 지금 계속 30억 40억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멈추고 있고 숨 고르고 있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아직 정보점까지 안 간 애들 있죠. 미사나 송도는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도. 근데 얘네들이 오른 건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이 움직일 때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표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오고 있으니까, 강남이 이미 올라가서. 그리고 얘네들은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고점이 5억에서 10억이거나 5억 이하였던 애들, 얘네들이 움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움직여봐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아요. 몇십억씩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에 5억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억 선 했던 게 지금 떨어져서 수도권에도 뭐 금강구도 그렇고 6억, 7억까지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10억이 되진 않아요. 걔네들도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이렇게, 물론 계단식이긴 하지만 부동산이라서 그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게 지금 같은 국면에서, 그리고 정책이 부재하고 다른 경제 분야를 갖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은 표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봄이겠죠. 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이 상황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판단, 그 다음에 상식선에 맞게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겨울이 온 이유는 봄이 올 거란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봄이 왔다는 건 겨울이 지나갔다는 얘기고, 계주적으로도 봄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내년에 행정부가 제재를 좀 찾게 되고 정책들을 쓰게 될 텐데 그때 무슨 정책을 쓸까? 지금으로선 지금 상황이 어때요? 보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는데 뺨까지 때린 격이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대외 신인도는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 정부로서는 어떤 걸 쓸 수밖에 없냐면, 제 예상합니다. 유동성 확대라든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충격받았고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동성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하여튼 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경제 정책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불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2번 인하한 데다가 과거 상황들 보세요. 지금 이미 인하가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이거 23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인하가 된 시점이에요.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평탄한 시기, 지금 이번에 1년 넘게 평탄한 시기 유지됐었거든요. 인하하기 시작하면 미국이든 빨간색 한국이든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3번이 다 그랬어요. 98년도 뒤에도 그랬고, 리만 뒤에도 그랬고, 코비드 뒤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겠죠. 그렇죠? 지금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기 아니에요. 이거는 올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 금리는 인하 기조로 간다는 거. 더군다나 근데 지금처럼 계엄 탄핵 국면이 벌어지고 이게 경제한테 정말 뺨을 한 번 더 때린 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인하 속도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1%대잖아요. 그것도 이제 못할 거라는 얘기도 분명히 계속 나올 거고, 그럼 요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부동산은 가장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했던 게 뭐예요? 부동산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부동산은 향후 어느 정도 시기까지 표면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겉으로 급격한 절대적 가격에 있어서 큰 상승들이 없을 상황에 이미 올랐거든요. 정보점 돌파했거든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얘네들이나 오를 텐데 얘네들 오른 거 때문에 금리나 못한다는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런 유동성 확대된 경제정책이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이번 상황으로 한 번 더 맞은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따라서 부동산의 어떤 정책 기조, 중심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거는 맨 밑바닥에 있던 애들, 정고점 이전에 여기 있었던 애들, 얘네들 가장 밑쪽에 해당되는 애들까지 회복된 이후에나 생길 것이다. 뭐냐면 걔네들까지 회복하면 뭐가 벌어지냐면 1급지부터 시작해서 강남 반포부터 시작해서 마포 같은데, 미사 같은데 쭉 따라서 너도 정고점 다 회복했니?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겠네? 라고 할 시기가 와요. 그때는 이제 딱 눈으로 표면적으로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이게 보이죠. 그때부터나 정책 기조, 어떤 중심 기조 잡는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렸지만 1급지면 이미 정고점 돌파해서
대기 중입니다. 반포나 대치는 정고점 돌파했어요. 50억도 찍고 60억도 한 번 찍은 다음에 50억대에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2급지 이하도 정고점 돌파했어요. 마포라든가 뭐 미사 같은 데까지 돌파했어요. 미사는 정확히 말하면 2급지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송도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그 지역에서는 1급지예요. 그냥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2.5급지라고 할게요. 2급지 하면은 과천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촌도 있고. 여하튼 2급지 정도가 정고점 돌파해서 대기 중이고요. 대표적인 마포라든가 이런 데고, 이거는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건 얘네들은 더 이상 지금 현재로서 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밑에 애들이 오를 때까지. 키 맞추기 한 다음에 가야 되니까. 그게 수익률 때문에 그렇고, 표면적 부동산 급등이 부재한 거예요. 그리고 10억선 정고점 회복선에 뚜렷한데, 정고점이 10억 정도 선이었던 애들, 지금 6, 7억대 애들, 그 다음에 저점 기준도 이제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회복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역시나 급등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보인다는 얘기, 판단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부동산 어떤 정책 기조, 특히나 전반적인 억제책 그 이후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정고점이 얘네들까지 회복이 되면서 얘네들이 다시 움직일 때예요. 얘네들. 정확히 얘기하면 반포라든가 대차라든가 마포 이런 애들이 지금 50억대인 반포가 60억을 막 뚫으려고 그러네? 마포가 20억을 뚫었는데 30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네? 이때 생길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동성은 확대가 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도에도. 지금 이 국면이 오히려 이걸 가속화시켜버렸어요. 좀 조절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뭐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저는 이 국면을 생각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가속화시켜버렸다.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경제가 멈춰있는 상태인데 인공호흡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기아파트가 정고점 도달하는 시점, 저는 그게 지금의 아직 정고점 회복 못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10억 이 아파트들, 얘네들이 지금은 실거래 때문에 눌려있지만 내년 봄 이후로는 어느 정도씩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는 이거 같이 가는 데다가 그 다음에 신축 공급이 유예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정신이 없어서 기존에 계획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선도단지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무리가 있을 거고, 더군다나 민간 건설사들이 지금 못 움직여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만큼 계속 유예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던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사들 지금 부도 문제라든가 심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PF로 들어간 건 태용뿐만이지만 과거처럼 어느 정도 터트리고 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심각한 데들이 몇 군데 있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신축 공급은요 지속적으로 유예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제가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27, 8년도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최근에 분양해서 올해 분양한 아파트들, 뭐 내년 정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그나마 어려운 상황 뚫고 분양하는 놈들, 걔네들이 7, 8년에 입주거든요. 걔네들 뭐 고분양가네 뭐네, 그래도 걔네들이 들어갈 27, 8년도에는 시장상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근데 이것까지 벌어졌잖아요. 지금의 국면, 계엄 탄핵 국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26년 이후에 전반적인 상승세가 돌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엄 탄핵 국면이 안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건설사라든가 경제성이 안 좋아지면서 공급이 유예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라도 27, 8년도에는 수도권, 특히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부 공급 물량 많이 때려박는 지역들 제외하고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더 유예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플러스가 되면 26년 이후에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억제 정책이 실시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반기까지는 가야 돼요. 왜냐면 타 경제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환율이든 주식이든 그 외에도 기업, 여러 수출, 수입 뭐 여러 가지로 얘네들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부동산 그때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겉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고, 근데요 만약 이 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공급 정책 중심의 대안이 부재하잖아요.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도 이걸 지금 터치를 못할 거라니까요. 내년 하반기까지 무정부 상태를 옷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무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공급 정책 중심의 어떤 대안이 없을 경우에요, 과거가 반복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과거 반복은 이해하고 이게 27, 8년도 가면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27, 8년도까지는 저는 기존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횡보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27년, 8년 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 두 번의 경험처럼. 왜냐면 공급 대안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급 대안을 그래도 지금 아는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부동산 쪽 전문하시는 분들 알아서 지금 정권에서 정치적 특색 상관없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빨리 지정해서 빨리 하려고 했던 이유와 3기 신도시를 빨리 어떻게든 분양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쪽 분야 공급의 문제를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표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 보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밑에 놈들만 좀 회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지고 26년, 27년 넘어가면서 좀 가속화되고 지금 숨골랐던 1급지, 2급지들이 기존의 정보 쪽까지 회복한 걸 박차고 나가서 더 올라가려고 할 때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공급이 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억제책은 공급 정책 중심 억제책이 아니라 결국은 공급 이외의 정책으로 억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의 상승기 때에도 공급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공급 이외에 부수적인 정책들로 억누르려고 할 가능성이 클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했지만 공급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는 풍선 효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자칫하면 오히려 큰 급등을 불렀던 예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길 당연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 아까 맨 처음에 슈리 댄스 춤을 출까요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춤을 출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부점 돌파 지역 반포, 대치, 마포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요 불확실성을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서는 얘네들은 이 지역은 정부점 돌파했어요. 그냥 반포 갖고 얘기할게요. 원베일리가 60을 쳤어요. 근데 그게 만약 7, 80을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지역 정부점 못 친 애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지 왔니? 하고 나도 출발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시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분양가 중에 80여 단지를 보여드리면서 분양가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영상 특징이 의도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변 지역 아파트들 다 들어가고 지금 그 지역들의 아파트들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좀 전에 간략하게 보여드렸던 서울, 마포, 미사, 송도 찍었던 것들 자세하게 항상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 이 지역은 반포나 마포 이런 지역은 이미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한 지역입니다. 돌파해서 10% 이상 올라간 지역들은 지금 당장 들었을 때 단기간에 이때 단기간은 2, 3년 정도는 최소한 얘기합니다. 부동산에서 2, 3년간 큰 투자 수익을 기대하시는 거는 무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때 처맞고 09년도에 레미안 10억, 11억에 분양했거든요.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 그거 분양받으시는 분들 지금 그거 40몇억 하잖아요. 장기적 관점. 당장 그때도 한 3, 4년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따라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다만 지금 가격이 반포는 40억이 넘어가고 마포도 20억은 갖고 있어야 되고 물론 대출하고 전세 투자면 또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장기 투자 관점으로 단기간 어떤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지역이고요. 정부적 미돌파 지역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뭐 3급지라고 4급지라고 그래.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제 분양가 중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주변 단지 하면서 보여드리잖아요. 정보점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가 얼마다. 미돌파 지역. 이 미돌파 지역이란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미돌파 지역은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 많습니다. 수익률 계산에 따라. 뭐냐면 미돌파 지역이지만 거의 근접한 데 있어요. 아까 미사 보셨잖아요. 돌파한 단지도 있고 거의 근접한 단지도 있고. 송도 같은 경우 송도 국제신도시는 다만 돌파 못했죠 지금 이런 단지인데 아예 움직이지 않는 단지들도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 그런 거는 이제 수익률 계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지역은 단기 혹은 중기적 투자 접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당장은 안 오를 거거든요. 2, 3년 정도는 안 오를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 이상 안 오를 것 같은데 얘네들은 단기 중기적으로도 전고점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들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를 것 같아요. 원래도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기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많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쪽 장기 투자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러면 단기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 추후를 도모하실 분들은 이 지역들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는 분양가 중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올려드리는. 자, 결국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정책 부재에 따라서 의도적인 정책 부재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야들부터 어떻게든 뭐 사실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분야가 밀린 데다가 지금 상황에서는요. 경제 분야도 문제지만 목방 외교고 뭐고 이런 것부터 어떻게든 정상화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되는 대로. 따라서 시장 논리로 부동산 시장 쪽은 특히나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의 문제는 공급 부족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정책들이 꽤 많이 나왔고 시행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밀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양가 중개 지금 계속 찍고 있잖아요. 이 추후에 분양가 중개 흐름을 보시면 될 겁니다. 분양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광고 대행사들이 분양 광고를 할까? 말 그대로 시행, 말 그대로 분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장사라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 제외하고. 그럼 그 기업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에서 분양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미 들어간 애들 제외하고는 못해요.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제 분양가중기 보시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어떻게 춤을 출까? 요 2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드려도 다 알아서 움직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10억 이하 기축 아파트들, 즉 10억 정도까지 나갔는데 혹은 8억 정도까지 나갔는데 30% 맞아서 21년도 말부터 맞아서 5억 선에서 7억 선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한 서울에도 많아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다만 그 단지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대단지고 되도록이면 여기서 가까운 아파트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나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향후 27년 이후의 시장 26년도부터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공급 부족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출자편, 땜빵편 찍은 것 치고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정치적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따라서 무겁진 않고 경제 쪽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였다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분양가 중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4월 이후로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방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분양한 단지 80여 개 정도를 다뤘어요. 그 영상들 쭉 있습니다. 그걸 다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좀 정보를 봐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 제가 계속 분양가 중개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저희 분양 영상의 특징은 뭐 평면도 보여주고 이런 영상 아니잖아요. 보통은 뭐 10분짜리에서 평면도 보여주고 여기 로얄층이 어디고 뭐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입지 분석하고 주변 아파트의 무조건 시세 흐름이나 이런 거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든 얘기해드리고 넘어가거든요. 그거에 시간이 더 많이 쏟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지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양가 중개 같은 거 보시고요. 꼭 저희 영상이 아니더라도 추후 부동산 시세 정보 취득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모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한 단지와 돌파하지 않은 단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단지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장 단지들은 지금 어떤 정도까지 전고점 회복을 했나, 뚫었나, 이런 거는 꼭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뭐 그렇게 막 계획했던 출장도 아니고 당연히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시국에 상황이 벌어져서 연간해서 오늘 부동산 정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거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는 데는 당연히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저야 뭐 부동산 쪽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영향이 좋다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대부분의 국민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 판단과 그 상식에 맞는 선에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추후에 부동산 상황들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을 텐데요. 분양가 중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희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이 소소한 부동산 시리즈도 있고요. 이런 영상들 통해서 다음 주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